안녕하세요. 저 신영증권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이명선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그 엔데믹 시대와 백신 주권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연이어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일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주권에 대한 그런 더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가적으로 본다고 하면 코로나 백신이 보급됨에 따라서 섹터 내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재확산하면서 재확산 우려에 따라서 이 섹터 내의 투심도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실 백신이 보급됨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는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진단, 치료제 기업에 대한 성장 지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상반기부터 보여줬던 임상 실패 등에 따른 악재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섹터 내 조정은 계속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백신 부작용, 그 다음에 수급,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움직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확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섹터 내에서 투심을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2년차이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나 백신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상황은 해소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재확산이 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관련된 종목은 랠리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주가 추이랑은 좀 별건으로 좀 본다고 하면 이런 팬데믹 상황은 엔데믹으로 계속 진화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관련된 종목들은 기업들에 대한 주목은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크게 개발 기업하고 생산 기업으로 좀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코스피, 그 코스닥 지수랑 의약품, 제약 지수를 이제 비교한 것인데요. 100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의약품 지수나 제약 지수가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 공급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밑에 글로벌과 국내 코로나11 신규 확진자 수를 이렇게 보시면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체 방역을 좀 강화하게 되면 좀 감소하다가 다시 생활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백신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백신의 접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신속하고 대규모로 접종을 좀 해서 이제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근데 글로벌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평균 1차 접종률이 한 26%, 2차 접종률이 1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내는 어떨까라고 보면 글로벌 평균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백신 주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러한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개량 물량하고, 그러니까 백신의 계약 물량하고, 그다음에 도입 시기가 불일치하고, 일단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공급 계획에는 일단 미승인된 백신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21년 기준으로 국내 그 인구수는 한 5,1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9세 미만 이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그 인구수를 보면 19세 미만의 인구수를 보면 한 800만 명. 그러다 보면 4,200만 명이 맞아야 되고 투샷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8,400만 도즈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 기존에 들어온 그 백신의 공급량을 보면 2,150만 도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써 있는 대로 8월 말까지 들어오기로 확정되어 있는 물량은 3,500만 도즈. 그러면 연내에 다 맞기 위해서는 한 4천만 도즈 이상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계획상으로 좀 확정된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사례입니다. 밑에 이제 세 번째 그림에 보시면 국가별 2차 접종률 비교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접종률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 그러니까 국가로 솔팅을 했을 때 보면 다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의 국가들입니다. 이유는 이제 관광하는 관광지 지중해 근처에 각 이제 관광 국가에 그 한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방문하는 기업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맞은 접종률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접종률이 좀 많이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일단 지금 백신 공급 신규 확진자 왜 늘어날까? 두 번째 보시면 작년 10월에는 영국발로 알파 변이가 일어났고요. 지금은 인도양으로 델타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어떤 변이가 나타날 수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람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백신은 100% 예방되는 그런 백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예상이 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허가받은 백신이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변이 바이러스에 빠르게 대응하는 신규 백신도 이제 등장이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하기의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영국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알파 변이와 델타 변이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의 1차, 2차 접종을 했을 때의 예방률입니다. 보시다시피 1차보다는 2차까지 백신을 접종해야지만 효과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모든 기준이 2차까지 접종이 완료된 상황에서 비교를 좀 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방률이라고 하는 거는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좀 줄어든다라는 예방률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다시 확진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아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증상이 조금 더 완화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백신에 대한 니즈는 항상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신은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승인 난 것도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는 일단은 부작용이 최소화되어야 되는데요. 일반인이 맞고 건강한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최소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맞기 때문에 투여가 굉장히 쉬워야 되고, 그다음에 적은 항원으로도 높은 효율이 좀 나타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글로벌하게 허가를 받을 백신은 6개, 국내에 허가받은 거는 4개입니다. 여기서 시노팜하고 러시아 백신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은 상황이고요. 일단 임상 단계에 들어선 국내 개발되고 있는 백신의 수는 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백신 개발이 늦어졌을까? 아까 말씀을 조금 더 연이어서 좀 드리면, 일단 건강한 사람으로 대상으로 인종, 성별, 연령별로 모든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표처럼 이제 백신이나 신약, 치료제의 경우에 임상 범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백신의 경우 더 대규모의 임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임상이 대규모로 하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글로벌 타겟으로 개발이 된 사례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로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급이나 유통,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 백신 개발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여기서 백신은 특허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10월에 WHO에서 이 백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나 그 부분에서는 무효화되지 않았고, 이거는 이제 연기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개발을 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백신이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부의,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이 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팬데믹 상황에 맞게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이게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지만 또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의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개발 현황입니다. 글로벌 백신 허가 상황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처음에 나왔던 백신들은 좀 부작용도 그렇고 이제 불편함이 많았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대부분의 백신이 합성 항원 백신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시대에는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mRNA 백신이라든지 바이러스 백신 등
같이 그냥 신규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백신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요. 그 이제 처음에 나왔던 유통, 보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그 다음에 투여 항원 용량, 그 다음 투여 횟수 감소 등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경쟁력을 좀 보유한 백신들이 출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WHO, EMA, 그러니까 유럽, FDA, 미국 허가를 받은 백신이 좀 주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나 스푸트니크,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 같이 이제 개별 국가로 허가를 받아서 접종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신 유형별로 mRNA, 바이러스, 합성 항원 백신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눴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파이자, 모더나, 큐어백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입니다. 근데 큐어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여러 면에서 mRNA 백신의 기술을 이제 개선한 그런 부분에서 각광을 받았지만 미국 임상 3상을 실패하면서 허가를 받기는 좀 어려울 걸로 좀 보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연센이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는 허가를 좀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외교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WHO, EMA에 좀 늦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승인 신청은 좀 오래 했지만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고요. 라이트에 대한 그러니까 원샷으로 맞는 그 이제 스푸트니크 라이트 같은 경우는 국내 승인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좀 특이하게도 그 WHO에서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시노팜 같은 그러니까 시노팜 백신이 있긴 한데요. 이거보다 사실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노바백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일단은 임상 결과가 90% 가까이 예방 효율을 보였고요.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백신의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국을 좀 제외하고 국가들한테 허가 신청을 할 걸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4천만 도즈 이제 그 수주 계약을 좀 한 바가 있고요. 일단 올해 코로나 백신 글로벌 매출은 한 50조 원 정도가 좀 되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1분기에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만 생각했을 때 7.7억 달러 정도를 매출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 백신에 대한 매출이 포함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이 백신 개발을 했을 때 글로벌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실적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내 백신 어디까지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후발주자입니다. 현재까지 임상 결과로 발표한 거는 임상 1상까지밖에 없고요. 지금 가장 개발 단계로만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제넥신 정도만 지금 임상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사는 일단은 글로벌 임상 그리고 공급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 이쪽을 타겟으로 선진국을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인도네시아 아니면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라든지 개발도상국을 타겟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국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허가 기준에 대한 확립이 좀 필요한데 일단 앞에서 보신 거와 같이 뭐 이제 mRNA 백신, 바이러스 백신 정도는 사실 WHO, EMA에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지만 합성 항원 백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WHO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개발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지 일단은 기준 식약처에서 준 이제 러프한 가이던스는 기존에 허가받은 백신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을 했다고 하면 비교 임상이 가능하다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임상이 안 되는 백신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신약 백신처럼 개발을 해야 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임상 비용도 많이 들고 임상 기간 그리고 임상 뭐 범위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허가 기준이 좀 확립이 됐다고 하면 개발사와 또 생산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 지원만큼이나 상업화, 특히 생산 그리고 공급에 대한 생산 지원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서 한 번 더 언급했지만 플랫폼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에 대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업에서 나서기보다는 좀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SK 이제 밑에 이제 기업 동향을 잠깐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두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둘 중에 지금 둘 다 1, 2상을 거의 종료하는 시점에 와 있고 그에 따라서 임상 3상을 이제 연내에 개시를 하는 게 목표인데요. 일단 이 두 개 중에서 임상 결과를 보고 가장 효율이 좋은 그리고 그러니까 결과가 좋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걸로 이제 하나만 개발을 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제 GBP510이라고 하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만 미국에서 같이 공동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세피랑 빌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그러니까 개발비에 대해서 이제 획득을 한 부분, 지원금을 획득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GBP510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됩니다. 제넥신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기존의 그 백신 개발에서는 이제 중화 항체를 가장 주점으로 보게 되는데, 제넥신만은 좀 중화항체보다는 T세포 활성에 좀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에서 1000명 가까이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는 일단 합성 항원 백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임상 2상을 지금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상을 진행을 하게 될 때는 필리핀 제약사하고 같이 기술 이전 의향서나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하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셀리드의 경우에는 임상 1, 2상을 진행을 거의 다 한 와중에 지금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좀 그러니까 변경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상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랑 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진원생명과학도 이제 DNA 백신이지만 1, 2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차세대 백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이제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백신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백신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열을 했고, 특징,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DNA는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그다음에 이제 합성 항원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바이러스 기반의 셀리드 이렇게 다 있는데요. mRNA 플랫폼 기반의 기술은 지금 국내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ST팜이나 이런 일부의 기업들이 아직 확실한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진 않았지만 가능하다라고,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차세대로 백신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유효성, 안정성 뿐만 아니라 보관, 유통, 생산 효율성 이런 부분, 가격 이런 부분까지 편의성, 상업적으로 성공 가능한 이런 부분이 확보되어 있는 백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변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차 접종,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 백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백신끼리 교차 접종을 한다거나 부스터샷 아니면 다가 백신 그런 형태의 백신 개발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mRNA 백신에 대해서 좀 국내에서 보유하지 못했던 mRNA 백신 개발에 대해서 좀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컨소시엄, KMRNA 컨소시엄을 개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컨소시엄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 mRNA 백신 기술이 되게 중요한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작년 1월에 발병이 되고 나서 25일 만에 모더나가 임상 치료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설계가 가능하고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면입니다. 그래서 빠른 변이나 전이 이런 촉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적합하고, 그러다 보니 감염 질환이나 암 치료 백신 기술의 플랫폼 기술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 기술은 좀 확보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기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후로, 그리고 기술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바이오텍에서는 큰 전점이 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KMRNA 컨소시엄에는 한미약품, 에스티판, 녹십자들이 이제 주축이 됐고요. 총 7천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일단 1단계로는 내년까지 mRNA 기술을 좀 확보하고 생산하는 기지를 만든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차세대, 그러니까 지금 기존보다 더 많이 개선된 mRNA 플랫폼 기술을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른쪽에 있는 mRNA 백신 관련해서 파이자, 모더나, 큐어백에 대한 기술을 좀 이렇게 달리 이제 제가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유효성은 뭐 큐어백이 일단 임상 3상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볼 건 아니지만 보시면 일단 보관 온도만 보셔도 마이너스 70도에서 마이너스 20도, 4도에서 5도 이렇게 편의성이 좀 확보된 그렇게 지금 개발이 됐었고, 그 다음에 용량도 이제 모더나가 100 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큐어백이 12 마이크로그램으로 굉장히 소량 투여를 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mRNA 백신의 이제 백신이 보면 파이자도 그렇고 모더나도 그렇고 굉장히 가격이 높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높았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지적재산권의 차이입니다. mRNA 백신은 mRNA 기술과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이 두 가지가 좀 크게 나눠져 있는 이 두 가지 기술이 합쳐져야 되는데요. 이 특허 관계도를 보시면 mRNA 특허 관계도에 보면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학에서 이제 셀스크립으로 일단 기술이 이제 왔고요. 그 기술을 지금 모더나 바이오엔텍에서 이제 실시권을 좀 가져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질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UBC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알부터스, 그 다음에 이게 알큐타스라고 지금 이렇게 이전이 됐는데요. 이게 큐어백과 모더나로 재실시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게 이 기술, 이 원천 기술을 확보한, 이 특허를 확보한 기업들만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생각한다고 하면 차세대 mRNA 백신을 확보하는 플랫폼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거에 대한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단에서 이제 앞에는 다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국내에서 유독 많이 나타나는 백신 CMO 계약,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하반기에는 좀 본계약이 좀 체결이 될 걸로 좀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고는 본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없는데요. 일단 mRNA, DNA, 바이러스 백신, 그다음에 합성 단백질 백신 이렇게 각각의 모든 그 백신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각 기업들이 수주를 받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은 원액부터 이제 완제까지 생산하는 걸로 지금 계약이 체결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CMO 계약을 체결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코러스랑 휴스 글로벌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생산부터 해서 이제 본계약 체결로 가는 그런 수순으로 좀 갈 걸로 보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노바백스는 일단 CDMO 계약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4천만 도우지에 대해서 일단은 정부랑 입찰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수주 계약에 따라서 지금 생산이 거의 다 완료됐고 인허가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아마 이제 공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피랑 계약되어 있는 녹십자 계약건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지 않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CMO 계약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빠르면 연내에도 실적으로 좀 잡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이제 국내의 수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이 좀 가능하고,
간접적으로 백신 플랫폼 기술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계약을 받기 위해서 좀 급급했다고 하면 그 차후에 오는 팬데믹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게 그리고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우리한테 글로벌 레퍼런스가 될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백신 주권까지도 확보하는데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